이번 논쟁이 계속 병태는 계속 저항을 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항만이 답은 아닙니다. 계속 저항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속 저항을 하다 보면 반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거나 반 아이들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 친구들은 엄석대의 편입니다. 지금 병태의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병태가 엄석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김구처럼 지금 김구가 김구가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해서 실현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병태도 지금은 실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저항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번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팀플입니다. 다음 패스 오래 했고 숙제는 한 1년? 그러면 조시아 박사님의 기도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은 25분까지 한 20분 이내로. 네, 일단 잘 봤습니다. 독서 커피숍 하나요? 괜찮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책을 읽은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퍼블릭 포럼이라는 형식을 익혀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논거 정리도 하고, 상대편이 말할 내용이 무엇일지 미리 고민도 하고, 반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말해야 될 거를 보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게다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거를 일단 바탕으로 하면서 5가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좀 발전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다 못했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했고 잘 준비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발언을 하면서 pre-argumentativ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관점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논거 혹은 논점을 말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우리 쪽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혹은 상대편에서 이것을 반대할 만한 이야기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성 측에서는 괴롭힘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병태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괴롭힘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연결을 시켜야지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항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pre-argumentative, 그러니까 논거까지는 가지 않은 나의 관점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논거까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아이들의 분노가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서서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가지고 분노를 표출시켜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그 논거는 이미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논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니까 뭔가 액트를 해야 된다, 뭔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가 있으니까 불의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결과론적인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종류의 논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pre-argumentative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논거 전까지만 가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쪽을 지지할 수 있을 논거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찬성 측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 자체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럼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더 힘든 생활을 하기에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저항을 하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찬성 측에서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시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피해.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팩트를 말한 것이지 논거를 말한 건 아니에요. 힘든 생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왜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병태가 지금 저항을 해서 반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로는 부족한데 더 힘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는 해도 뭐 바뀔 것은 없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간 득실을 비교하는 것 같은데 득은 없는데 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곧 반 생활이 좋아질 것은 없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아질 것은 없는데 실은 병태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좀 이따가 더 이제 여러 가지 논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이 사회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social battering r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어떤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할 만한 그러한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약자 한 명을 희생하였을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 한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를 바꾸는데 정당화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병태라는 사람을 희생했을 때 이 사회가 이 반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장하지도 못하는데
희생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논거가 충분히 될 만큼 설명이 되지 않는 상대편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하지만 동의하지만 이것은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점 혹은 논거가 될 때까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첫 번째 언급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논거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찬성 및 반대 쪽 모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론적인 얘기로 모든 논거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찬성 측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반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렇게 해봤자 반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논거는 이러한 결과론적인 혹은 practical argument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principal argument, 그러니까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종류의 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누었을 때 윤리적인 그러한 논거 그리고 실익적인 논거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윤리적인 논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윤리적인 논거가 좀 더 강할까요? 아니면 실익적인 논거가 좀 더 강할까요? 그렇죠. 꼭 우리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라 할지라도 당장 변화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불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동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맞다 할지라도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윤리적으로는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의를 보았을 때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동조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일까? 그것과 당장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윤리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찬성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실익적인 부분은 떼어놓고서라도 물론 우리 쪽에서는 실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 이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저항해야 할 만한 이러한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당장 하는 어떠한 액션이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 역사적인 예시로 든다면 뭐 외국을 생각한다면 나치 독일 치하에서 상사가 이제 유태인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따랐었던 그 사람들의 예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반항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국제법원에서는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항을 했어야 한다 혹은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하지는 말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당장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의와 불의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저항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맞지 저항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반대쪽에서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고려해서 형벌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윤리적인 논거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 측에서도 사실 윤리적인 논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측 입장에서도 이게 왜 그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양측 모두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윤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익적인 부분을 가져오는데 실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성 측에서는 뭐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실익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았을 때 찬성 측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반대측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더 좋은 면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실제 있었던 상황과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스토리에서는 저항을 계속하지 않았어요. 5학년 때죠. 근데 그 다음 학년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요. 그렇죠? 그 새로운 선생님이 왔을 때까지 계속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반이 그 상황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바뀌지 않았을까요? 빨리 바뀌어요. 더 빨리 바뀔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counterfactual 비교라고 하는데 factual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상황, counterfactual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었던 상황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 만약에 이 병태가 이렇게 했었다면 이 스토리에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counterfactual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을 한다면 당장은 좀 더 어려웠을 수 있었겠지만 6학년 때는 실제로 좋은 선생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었다면 더 빨리 상황이 변화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찬성 측에서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익적인 측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반대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에서는 새로운 선생님이 왔지만 6학년 담임 선생님도 5학년 담임 선생님과 비슷한 분이셨다면 그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른 방법들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태가 석대의 친구가 되어서 석대에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설득을 한다든지 같은 편이 되어서 아니면 당장 이러한 그것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학대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덜하게 바꾸는 게 좀 더 실용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실익적인 측면을 좀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논거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 뭐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논거, 실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논거, 또 뭐 실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병태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 전체 입장에서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분석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것이긴 한데 어떤 논거를 처음 얘기했으면 그 끝까지 쭉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찬성 측에서는 사실은 이 critical mass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계속 했을 때 공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어느 정도 그 양을 갖추게 되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critical mass라는 개념인데 사실 언급만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시를 이제 약간씩 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토리 내에서 나오는 혹은 스토리 그 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학년 선생님이 왔을 때 처음에 선생님이 그 석대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소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말하기 시작하니까 막 불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양만 차이게 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역사적인 그러한 그 방법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그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 그리고 뭐 상대 측에서 다른 뭐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다른 방법들은 우리 것입니다라고 약간 하는 것 같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반대측의 것이 다 되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다른 친구들을 사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은 저항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장해야 되는 것은
해왔던 방법만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저항의 방법들은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이제 끝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일단 반대 측에서는 세 번째 논거로 저항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제시를 했어요. alternative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상대 측에서 이제 찬성 측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했으면 우리는 counter 모델을 제시한다, 다른 모형을 제시한다 라는 것인데 충분히 토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서적으로는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찬성 측에서 말하는 모형하고 반대 측에서 말하는 카운터 모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대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교가 명확하려면 맨 처음에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상대 측이 말하는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성 측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측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카운터 모형을 제시했을 때는 첫 번째는 mutually exclusive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찬성 측이 우리도 동의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 측에서 제시한 이 모형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한다, 경찰한테 얘기한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좀 만들어서 이 크리티컬 매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항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찬성 측에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의 저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든,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항을 하는 것이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방법의 저항들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했던 카운터 모형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면 저쪽이 찬성 측 입장이 맞구나. 반대를 하려면 다른 방법의 저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카운터 모형을 제시할 때는 항상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제, 모션에 정말 반대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논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원전에 대한 토론을 했을 때 이 흰골이 실제 논의되고 있는 이것들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 측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반대 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팀의 어떤 중심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정말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논거가 무엇인지, 핵심 철학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철학은 실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조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좀 명확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너에 대한 것인데, 언어와 비언어적인 그러한 매너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좋은 매너를 보였었던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내용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매너를 보인 것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 펼 독서 아카데미에서는 아예 이 원고를 보지 않으면서 암기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매너를 보완하는 면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지금 모두들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1등 연사를 했었던 친구가 사용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일단 본인이 하는 것을 항상 녹화하는 습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모습을 다시 보는 게 좀 낯간지럽고 좀 스스로에게도 좀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 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보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많은 청중이 있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일단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점, 첫 번째 이점이고요. 두 번째 이점은 내가 말할 때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좀 효과적이지 않겠구나 아니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것을 고치는 데 가장 좀 좋은 툴이 된다는 점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녹화가 어려우면 녹음만 해서라도 나의 말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것, 녹화를 통해서 나의 뭐 시선 처리나 아니면 그 말하는 습관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 얘기해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 녹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아침 그 스피치를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던곡진이라는 이 영국 친구인데 원래부터 굉장히 유창히 말했었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의 그냥 랜덤 토픽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제 7분짜리 스피치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1, 2분짜리 스피치라도 평상 그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어도 그 내용은 이제 따로 떼어놓고서라도 매너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게 다듬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어떠한 질문이 주어져도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을 들였을 때 매너 면에 있어서 그 5명 모두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정말 경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지도조언 하는 방법과 다르죠? 네. 저는 주로 이제 토론 전개에 대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했는데 주조 박사님께서는 내용 전개의 논리성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말 깊은 차원의 지도 조언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주조 박사님을 앞으로 더 자주 초빙을 요청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님께 선물 하나 요청할게요. 그거 메모지 좀 저희 주시겠습니까? 그 기념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편에서 기념으로 촬영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아주 우리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원래